우리는 기후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다. (40% 정도의 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멸종한. 예, 최근에 세계기상기구에서는 2022년도에 전 지구에서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을 정리한 전지구 기후상황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은 그동안 세계기상기구에서 매년 정리해 온 전지구 기후상황 보고서와는 그 행태를 조금 달리하는 특이한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세계기상기구는 지금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한 이상기후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극한 기후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으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극한 기후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네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세계기상기구에서 이번에 발행한 보고서입니다. 2022년에 발생한 전지구 기후 상황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번 2022년 보고서에 담겨진 아주 독특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측에 볼 수 있는 것이 세계기상기구에서 발간한 2022년도 전지구 기후 상황 보고서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특징으로서는 세계기상기구에서는 그동안에는 지구상에 어떤 특이한 기후현상이 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발생한 이 기후현상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가, 이런 내용을 정리하는 것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보고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속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 즉 지구온난화를 만드는데 그다지 기여한 게 없지만 피해는 오롯이 받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의 사람들이 기후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로는 오늘날의 전지구 이상기후 현상, 극한 기후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가 현재 어떤 상황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가,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보면 149% 되어 있는데, 저것은 산업화 이전 1850년부터 1900년까지 평균 상태에 대비해서 오늘날 149%가 증가했다. 즉 1900년 이전보다 오늘날 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49%, 즉 한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 아래에 있는 그림은 매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몇 퍼센트, 얼마씩 증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입니다만, 한 해 한 해를 보면 어떤 해는 증가를 하고 어떤 해는 좀 감소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던 해는 세계 경제가 하란기에 있었던 시기이고, 그리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지는 그런 시기는 세계 경제가 불황기를 맞이했던 그런 시기와 잘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최근
2015년 이후 오늘날까지도 보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여전히 과거 평균이라고 한다면 1년 동안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ppm씩 증가하는 것인데 최근 2015 파리 협정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힘을 다 합쳐서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라고 합의를 본 그 이후에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년 2.5에서 2.7 ppm까지 즉 지구 평균 상태보다도 한 0.5 ppm 이상, 평균이 2 ppm인데 그거보다 0.5 ppm 이상 높으니까 평균보다 한 25% 이상 더 빠른 속도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이 가운데 있는 그림입니다. 저게 메탄이고 대기 중 온실가스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탄의 경우에는 같은 질량끼리 비교를 하면 이산화탄소보다 메탄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능력이 약 21배 정도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메탄이 앞으로 메탄의 대기 중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증가보다도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불행하게도 최근에 보면은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 대기 중에 메탄 농도 증가 속도가 아주 수직으로 딱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에서도 저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렇게 빠르게 대기 중에 메탄가스가 올라간 그 원인은 자연 발생적인 메탄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고위도의 동토의 땅 아래에 메탄 얼음으로 있는 것,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녹아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러시아 이런 곳에 보면은 석유, 천연가스 탱커 밑에 있는 그 동토의 땅이 녹아가지고 이게 붕괴되는 이런 사진까지 보이고요. 그리고 산사태까지도 나죠.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녹아서 그 기체가 올라와 버리니까 그 정도로 자연 발생적으로 땅 속에 있던 메탄이 대기적으로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산에 낙엽이 지고 나무가 쓰러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박테리아들이 유기물질을 분해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대기 중에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그 시그널이 됩니다. 근데 저것이 앞으로도 저렇게 아주 급속한 증가로 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저것이 어쩌면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트리플 딥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극심했던 폭염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여지는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기 중에 메탄가스 농도가 저렇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산화질소입니다. 아산화질소는 같은 질량의 메탄과 비교를 하면은 지구 온난화 유발 효과가 100배 이상이나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그리고 저 아산화질소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경지에 질소 비료를 많이 뿌리면 그 질소 비료로부터 아산화질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질소 비료 사용의 어떤 좀 제어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하겠지요. 근데 보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도 빠르게 과거 평균보다도 더 높은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구온난화 효과가 큰 메탄, 아산화질소 그리고 저런 것들은 자연 발생이라고 하는 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저런 것들의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발생했던 전 세계에서 발생한 극한 기후 현상,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2022년에
이미 산업화 이전, 즉 1900년 이전에 비해서 지구 온도는 1.15도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2100년까지 1.5도 상승보다도 더 낮게 유지한다 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파리협정을 맺은 게 2015년이고 그때부터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지구 온도는 1.15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015년 대비하면 0.15도가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현재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 온도가 얼마일까 하는 걸 통계 오차까지 고려해 놓으면 낮게 보면 1.02도, 높게 보면 1.28도, 즉 1.3도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게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가 슈퍼 엘니뇨 해로 접어들게 되고 엘니뇨 해가 되면은 전 세계 해양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수온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기 온도도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가지고 지구 평균 온도가 점핑, 즉 빠르게 급작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2024년이 되면은 지구 평균 온도가 우리가 금세기 말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 1.5도를 돌파해 버릴 수도 있다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8년이 기상 관측을 기상 관측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약 1850년대 정도부터입니다. 그래서 173년 동안 지구에서 기상 관측을 해왔는데 그래서 1등부터 173등까지 지구 온도가 가장 높았던 해를 순서를 쭉 나열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2015에서 2022 최근 8년이 1등부터 8등까지를 다 차지해 버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2년의 경우에도 저 순서가 보면은 5등에서 6등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라니냐 시기였습니다. 라니냐 시기는 전 세계 해양 온도가 평년보다도 낮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 온도도 상승 속도가 누그러져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도 지구 온도는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를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것은 이미 그 해양 온도가 낮은 상태를 유지해도 대기 중에 있는 많은 온실가스가 지구 온도를 갖다 높이는 쪽으로 매우 활발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해양에서도 아주 놀라운 현상이 있었는데 전 세계 해양 면적 중에서 58%의 해양에서 해양 열파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해양 열파라고 하는 것은 해수 온도가 하루 갑자기 한 2 내지 3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고수온화된 상태가 2주 이상 유지되는 것을 해양 열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해양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육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보다는 수온 변화에 대단히 예민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해양 열파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해양에서는 많은 생명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 전 지구 해양 표면적의 약 58% 정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해수위 상승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해수위 상승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10년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10년간 평균했을 때 해수위 상승이 얼마나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과거 10년, 즉 1993년부터 2002년 10년 동안에는 1년 동안에 2.27mm씩 해수위가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1년 동안에 해수위 이 상승이 4.62mm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난 10년보다 최근 10년은 해수위 상승 속도가 2배로 빨라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즉 라니냐 현상이 아주 극성을 부리던
저 기간 동안에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놀라운 것이 지난 겨울 동안 2022년 겨울 동안에 스위스, 폴란드 같은 북유럽 지역에서는 여름철에 해당할 정도로 그 지역의 여름에 해당할 정도로 오온이 나타났고 그래서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북극권의 빙하가 많은 양의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드는 그런 현상들이 목도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지구온난화 현상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라 하더라도 북극권 빙하는 겨울철에는 증가하고 여름철에는 줄어들고 이런 그 되풀이 현상을 해왔는데 2022년의 경우에는 겨울철에도 많은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니냐 현상이 극성을 부렸던 지난 여름철에는 전 지구적으로 보면 강수의 양극화 현상이 아주 도드라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으로 가뭄이 있었던 지역으로 동아프리카 지역을 지적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약 3,7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그래서 식량 위기에 내몰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파키스탄에서는 8월에 보름 이상 계속 그치지 않고 비가 쏟아지고 하루에 내리는 비가 300mm 이상이 되는 날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는 8월 말이 되었을 때 도저히 이 호우로부터 자기 나라를 자구할 수 없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들어와서 좀 우리를 구해달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는 폭우로 1,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재산 피해가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조 원. 그러니까 파키스탄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재산 피해가 40조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40조보다는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면적이 상당히 넓죠. 파키스탄도. 그런데도 그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프리카 지역의 극단적인 가뭄,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 이런 곳에 아주 극단적인 폭우 현상 이런 것들이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럽 이런 곳에서 여름철에 고온 기록 갱신, 즉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기온이 높은 이런 그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5월부터 폭염이 남유럽에서 폭염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6월 중순, 즉 하지 정도가 되었을 때는 유럽의 서유럽 전역이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이런 곳에서 적어도 1,000명 이상, 그리고 스페인 같은 곳에서는 4,600명의 사람들이 폭염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나라에서 발생한 폭염 사망자 수가 15,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났는데 작년에 발생한 유럽의 폭염은 500년 빈도라고 얘기합니다. 즉 500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상현상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로 치면은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 한번 발생하고 지금 다시 발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처럼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아주 특이한 극한 기상현상이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기후위기 현상, 즉 폭염과 가뭄이 나타난다든가 혹은 파키스탄처럼 엄청난 홍수가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가 오는 것은 식량 문제입니다. 농사를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하려고 해도 농작물이 가뭄과 홍수에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은 식량 불안 그리고 영양 실조 이런 곳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한 20억에서 많이 보면 한 30억 명 정도가 식량 불안에 노출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중에 약 9억 2,400만 명 정도는 심각한 단계의 식량 불안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딱 7억 7천만 명 정도는 영양 실조죠. 영양 부족
에 노출될 정도로 큰 피해를 받았다는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두 개가 있는데 저희 좀 보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쪽에 있는 그 청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그 식량 불안에 노출된 세계 인구 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식량 불안에 노출된 인구가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백분율이죠.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것을 보면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는 매년 전 세계 인구의 약 10% 정도가 식량 불안에 항상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식량 불안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가난한 아프리카, 아시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그런 보고도 세계기상기구에서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세계기상기구 보고서에서는 기상기구에서 내는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상기후는 더 이상 인류가 버텨내기 힘들 정도로 이미 심각한 상황에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를 줄이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 활동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 활동을 통해서 대기로 올라가는 온실가스의 약 75%가 그 에너지 사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80% 이상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무탄소 전원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에너지원, 이것을 무탄소 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원자력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이렇게 콕 찔러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발전 단가는 2009년에는 1메가와트당 1메가와트라고 하는 것은 메가 100만이 되겠습니다. 즉 1kW에 1000배를 갖다가 되면 1메가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1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123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10년이 지나서 2019년이 되니까 155달러로 높아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 중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은 원자력 발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전 단가가 높은 것이 이 석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를 만드는데 실제로는 가장 비싼 에너지원은 1번이 원자력이고 두 번째가 석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탄 사용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석탄을 많이 떼게 되면은 대기오염 문제,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문제를 유발하는 이런 큰 문제가 있고,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는 방사능 물질, 방사능이 포함된 오수,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 내 사고가 났을 때는 그 피해가 엄청나고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그래서 너무나 위험하다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원자력과 석탄은 이미 그 에너지원 자체로서도 매우 비싼 에너지가로 변해져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의 경우에는 2009년의 경우에는 359달러, 그 1메가와트 전기를 생산하는데 359달러가 들었으니까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나 비싼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이 되면은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드는데 비용이 40달러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비교를 해보면 태양광이 원자력보다도 적어도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 25%, 30% 정도밖에 원가가 들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폭력의 경우에도 2009년에 145달러로 비싼 에너지원이었습니다만 2019년이 되면은 41달러로 비용이 급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얻는데 가장 값싼 에너지원은 1번은 해양 폭력, 먼 바다에서 아니죠. 연안 폭력, 우리 연안에서 만들어지는 폭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태양광 발전, 그리고 세 번째가 해양에서 먼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이 폭력,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재생에너지가 이제는 가장 값싼 에너지원이고, 원자력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재생에너지보다 비싼 에너지원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그 비용이 다른 기존의 에너지원에 투자하는 비용보다도 약 70%, 그 2배나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재생에너지가 미래의 에너지원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좋은 증거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적응 능력을 키워야 된다. 적응 능력을 서둘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크게 나누면 완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로 적응 능력, 이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완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 이것이 이제 완화 능력이 되겠고요. 적응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극한 기상 현상, 기후재해로부터 우리의 목숨을 지키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적응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계기상기구에서 이번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이미 2022년에 전 세계에서 465건의 극한 기후 현상이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폭염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호우와 홍수도가 두 번째, 호우, 홍수를 합쳐서 121건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28건, 그리고 혹한도 27건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런 극한적인 기후 현상을 통해 가지고 목숨을 가장 많이 잃은 것은 폭염이고요. 재산을 가장 많이 잃은 것은 호우와 홍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런 폭염, 호우와 홍수, 가뭄, 혹한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를 빠르게 줄여간다 손 치더라도 이미 그동안 산업혁명 이후에 대기 중에 늘어난 온실가스가 만든 지구온난화 효과, 즉 지구에 남겨진 잉여 에너지의 약 90% 이상이 바닷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인다 손 치더라도 지구온난화 속도는 계속해서 진척이 되어 갈 테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극한적인 기후재해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CC에서도 현재 전 세계가 제시하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건 NDC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NDC가 설령 잘 지켜진다 손 치더라도 금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온도 상승 목표를 1.5도로 억제하자고 하는 이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금세기 말까지 2.8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리 협정을 통해서 목표로 삼았던 1.5도 목표는 어쩌면 2024년에 도파할 가능성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도 상승하는 것도 2040~50년 금세기 중반이면 그게 도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도 상승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기후위기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극한 기후 현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현상들이 마구 닥쳐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극한 기후 현상으로부터 우리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밀한 기상 관측망을 구축하고, 그래서 좋은 정보를 우리가 만들고
그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일기예보의 그 수준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사회 인프라를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 세계 상당히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매년 어떤 그 폭설 피해도 그렇고 홍수 피해도 그렇고 이런 기후 재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을 평가하게 되면은 거의 100%가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 나라 국민들 그리고 정부, 행정부 이런 사람들도 기후 재난에 대해서 좀 불감증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 자체도 작년 8월 달에 강남 폭우 사태에서 보았듯이 우리 사회가 홍수, 가뭄 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대단히 취약한 그리고 뭔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나라도 뭐 다른 나라 걱정하기 전에 우리나라부터 극한 기후 재해에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갈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 단중 장기 예측 예보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즉 무서운 태풍이 온다든가 폭염이 온다든가 그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상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가 나서서 전 세계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2027년까지 만들어서 전 세계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early warning에 되어 있는데 조기 경보라는 의미죠. 누군가 하면은 for all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그 지구상에서 그 인명 피해, 재산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제3세계 국가 사람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이번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개인 일상생활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억제하는데 기후위기 대응에 어떤 그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10계명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그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10계명의 경우에는 그 유엔 산하기관인 유네프에서 유엔 환경개발이라고 번역이 되죠. 유엔 환경개발에서 제안을 해서 WMO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기상기구의 보고서에 이 내용 10가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3번부터 10번까지는 개인 생활 가정,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합심해 가자.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시민의 파워를 키워가지고 정부와 기업체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목소리를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내가 실천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째 보면 친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친구와 가족 그리고 동료들에게 탄소 감축을 독려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 이런 곳에서 탄소를 적게 쓰는 곳으로 생활을 바꿔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3번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량 운행 길이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단히 길고 그리고 큰 차량을 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량을 1년 동안 운행을 하게 되면은 대충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차량 무게만큼의 이산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위기 시기에는 우리가 차량을 사용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절제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꼭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작은 차량
덩치가 작은 이런 차량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매우 큰 차를 타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 소나타가 가족차, 패밀리카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뭐 그랜저를 뛰어넘어가지고 제네시스 이런 차량이 가족차가 되고 있죠. 그리고 외제차, 큰 차,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이런 차량도 거침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좀 뻐기려는 이런 습성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물어보면 왜 외제차를 탑니까? 왜 큰 차를 탑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차감이 좋잖아요. 이런 얘기는. 어제 호텔 같은 데 갔을 때 작은 차량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외제차, 큰 차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내릴 때 하차감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이 좋은 차량을 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꼭 저런 차를 타야 되냐, 좀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 이런 류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 줘야 된다는 거죠. 기후의 시대, 이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오히려 꾸짖는 그 눈초리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가능하면 이 작은 차량을 타는 쪽으로 행동이 바뀌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회운동, NGO 활동이라든가 것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된 큰 목소리, 이거를 내야 된다. 그래야 이 정치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기업체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이 한 명 한 명 떨어져 있을 때보다는 우리가 모여서 목소리를 내야 그것이 파워를 갖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세계기상기구에서도 1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탄소를 줄이는 쪽으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 보면은 오직 성장 이거 1번도이죠. 그리고 건설 이렇게 나갑니다. 정부, 대통령을 포함해서 고위직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친환경이라든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내년에도 총선이 있죠. 그때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삐까뻔쩍한 어떤 시설을 짓는 것, 도로를 내는 것, 공항을 짓는 것, 그것이 아니라 큰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을 원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여기에 당신들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찬성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 요구, 이 질문에 가장 적극적인 답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표를 주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대해서도 좀 더 탄소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제조 공정을 받아들여라, 그런 원료를 쓰라라고 목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은행에 대해서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 그리고 반환경적인 기업, 이런 곳에는 대출을 해주지 말아라 라고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럽이라든가 미국 뭐 이런 곳에 가면은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 불복종 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좀 반환경적인 기업체에게 돈을 빌려준, 융자를 한 그 은행에 가서 자기 온몸을 새창살로 묶고 항의 시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민들도 이제 혼자서 나 하나 이렇게 바뀌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이웃에게도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정부, 정치권에도 목소리를 내고, 기업에도 목소리를 내고, 금융권에도 목소리를 내는 이런 적극적인 시민의 행동을 보여달라고 WMO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가면 좋겠다. 특히 젊은이들이 좀 많이 나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성세대들도 지금 자라오는 청년세대, 차세대들에게 우리가 망친 이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큰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운동을 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